자, 교재 106쪽입니다. 이제 등록이 되었으면 뭐 합니까? 중개업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단원이 재미있다 그랬죠. 자, 106페이지 제1절 내려오면 이제 등록된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다 하고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업무의 범위를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집니다. 내려가면 1. 지역적 범위,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오른쪽 107페이지 중간에 2번 겸업의 범위 동그라미 합니다. 겸업의 범위 동그라미. 그리고 넘어가면 교재 110페이지 제일 하단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개공사가 나오면 자동으로 보이는 게 몇 사람? 세 사람.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다. 지난주 용어의 정의에서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이 개공사가 뜨는데 세 사람을 안 보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강조했고, 지난주 공부할 때 이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어느 종류래요? 공인중개사 몇 프로? 80%. 지금 기억하시는 분은 대충 들었다는 뜻이에요. 숫자는 중요하진 않지만 80%, 법인은 5%, 그러면 부칙 6조는 15%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난대요. 어느 게? 공인중개사 자꾸 늘어납니다. 그게 늘어나면 뭐는 줄어든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뭐가? 부칙 6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칙 6조가 빵프로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세요. 이런 수업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등록이 된 개공사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은 서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제주도 물건을 하라라는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이 지역. 그 다음 여러분 책에서는 세 번째로 되어 있지만 물건의 차이, 중개대상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공인중개사는 상가만 하라. 그런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를 따지는 시간. 여기서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자, 가볍게 지역부터 봅시다. 106페이지. 자, 중간에 지역적 범위.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 지역, 관할, 구역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내가 영업을 하게 되면 내 구역이 어딜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런 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나와바리 그럽니다. 나와바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나와바리 그런 말 하죠.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앞에 분한테 어디서 들었어요? 하니까 자기 신랑이 그런 말 쓴대요. 그래서 내 신랑 억수로 무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여튼. 자, 영업구역, 지역이 어딜까요? 나와바리가 어딜까요? 내려가면 1번에 1번. 자,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법인인 개공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 동그라미. 자, 전국 하면 정리됐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주도 물건도 거래해도 되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딱 묻고 싶은 사람이 정해져 있죠. 누구? 부칙 6조는 어딜까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하단 2번 부칙상의 개공사, 즉 부칙 6조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업무지역이 어디다? 특광도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겠다. 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물으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 부칙 6조가 어디서 일을 하는가 하면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동구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천호동이 있는데, 자, 강동구에 가면 천호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칙 6조가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요? 천호동에서 하고 있다고요. 왜 여기서 하죠?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업무 지역이 어디죠? 부칙 6조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국이다 이러면 되니까. 업무 지역이 어디다?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 그러니까 천호동은 서울시 소속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천호동에서 그죠? 5분만 차 타고 나가면 여기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여러분 하남시는 경기도다 정도는 아시나요? 이 하남에도 아파트도 많고 땅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객이 와서 저기 길 건너편에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주세요 하면 공부를 잘한 여러분들은 자기는 서울만 해야 되잖아 지금. 거기서 내 지역은 아니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그럴까요? 길 건너편에 총알같이 소개해 줄까요? 해준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탁 하면 이 부칙 6조는 지역을 위반했다 이렇게 대답할 줄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가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지역 위반에 대해서는 부칙 6조밖에 건드릴 게 없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교재 107페이지 오른쪽 한가운데 3번 찾았습니까? 등록관청은 부칙상의 개공사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줄거 씁니까? 6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줄 딱 끊으시고 자 지역은 가볍게 정리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해부해놨어요 지금. 두 번째 물건에 대한 차이는 있을까요? 교재부터 넘겨서 돌아올 겁니다. 두 장 넘겨서 110페이지 하단에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제일 밑에 첫째 줄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줄겁니다.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랬습니다. 자 종류에 따라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동일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하시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동일하다 됐습니까? 이것들을 문제에 이렇게 건다니까요. 개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고요. 달리 정할 수 있다 OX X 어떤 놈이 달리 정하는데 동일하다 딱 끊었는데 지금 그죠? 없는 문제를 따라가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물건은 모두 동일하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업무가 중요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107페이지 가운데 2번 겸업의 범위라는 업무가 중요한데 1번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 범위. 자, 법인에 일단 동그라미 넘어가서 하나 더 넘기내야 되겠네요. 110페이지 보시면 110페이지 한가운데 2번 개인의 겸업 범위, 개인 동그라미 제목부터 두 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업무를 따질 때는 지금 동그라미 하기를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한다. 이렇게 줄을 껐는데 자, 여러분 법인이 여기 있죠. 법인이 하는 업무. 그 다음 여기 두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개인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요.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업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등록된 3명의 개공사는 무슨 업무를 하려고 등록했죠? 중개 업무를 하는 자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무슨 업무를 따지는데 이 말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다른 업무,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지금 이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개인의 동그라미 하셨지만 내용 그거밖에 없다고. 겸업에 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으면 문제 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이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그래,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O, 제한이 없으니까. 다시. 부칙 6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겸업할 수도 있다. OX. O, 기다릴 필요도 없어. 전부 O. 겸업에 제한이 없다. 강하게 갑니다. 다시.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시술수업을 할 수도 있다. OX. O입니다. 그게 뭔지 묻지도 말아야 발음도 잘하는데 안마 시술수업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지금 강하게 수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은 오늘도 공부했지만 14조 업무만 해야 돼. 그래서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이 하는 14조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법인의 14조 업무 108페이지. 자, 겸업의 범위 해놓고 이제 큰 글씨로 찾아갑니다. 1. 상단에 찾았습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옆에 당근 적어야 돼. 그 중개업은 기본 업무잖아요. 중개업.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길게 동그라미 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길게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은 처음 보니까 어색하지요. 번역하면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상가 그러면 되죠. 주택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아파트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 이 단어는 그죠? 한 번은 법조문, 한 번은 사례로 나옵니다. 작년에도 여기 나왔는데 법조문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나? 이래 나왔다고. OX. 그게 법인의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으면 법조문으로 묻는 거고,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묻습니다. A 법인은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2채를 임대 관리해주고 연간 2천만 원의 중개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OX. 그게 상가의 주택과 임대 관리잖아. 그죠? 여러분, 미국 놈 스미스가 강남에 상가를 2채 사놓고 자기가 월세 받고 관리비 내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인에게 맡겨서 법인이 임대 관리를 대행해주고 뭐 연간 2천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법조문으로, 한 번은 사례로 들어오니까 대비를 해놔야 돼요. 듣기는 잘 들어놓고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스미스 적어놔야 된다 그랬어요. 책에 적혀져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한다는 걸 의식을 해놓으셔야 돼요.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을 익히셔야 된다고. 스미스 딱 적어놓고. 스미스를 적어서 하니까 어떤 분이 영어로 적을까 한문으로 적을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서 적으면 돼. 하여튼 사례.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다. 그 말을 익힙니다. 쭉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길게 동그라미.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지금 법인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두 줄 내려오면 컨설팅 업무다 그래요.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것도 이렇게 냅니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있다. 그러면 되잖아. 조문은 그대로 읽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묻습니다.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만 나온다고. OX.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거래 상담이죠. 사례로 넣는 걸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원룸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무슨 이야기를 한다를 의식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걱정되는 것은 원룸으로 수업을 했는데 시험에서 찜질방으로 나와서 X 했거든요. 그러면 날새요. 그 원룸이거나 찜질방이 아니라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다를 익히셔야 됩니다. 4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있는데 바로 밑에 줄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는 것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줄 걸까요?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그렇게 됐으니까 용역의 알선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법인은요, 이삿짐 센터라든지 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도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별표 찍어놓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하는데 자, 상업용 건물을 한마디로 상가 그러면 되잖아요. 주택은 한마디로 아파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가와 주택을 분양 대행을 하는데 옆에다가 토지 분양 X 적으시고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공사에게 분양할 수 있는 힘은 상가나 주택만 분양을 하지 토지는 분양할 수는 없다. 표시합니다. 오른쪽 여섯 번째 법인의 업무입니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에 일단 동그라미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자,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밑줄 긋고 이를 다른 말로는 프랜차이즈업 그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업을 법인이 할 수 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는 영어고 한국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자, 어떤 분은 체인 이러더라고요. 체인도 영어잖아. 따지고 보면 그죠? 자, 프랜차이즈업을 가맹점업인데 우리 이 사회에는 가맹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타벅스 이런 거 아시죠? 똑같은 간판으로 경영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이 빵집을 하고 싶다. 근데 빵을 재료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파리바게뜨에 가입하면 거기서 전을 쫙 펴주죠. 영업하는 법, 그지? 그 대신에 뭐를 받고? 수수료 받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간판을 어떻게 걸고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도 부동산 서버 역곡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경영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 받는 것. 그래서 법인은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 가맹점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의외로 많아요. 부동산 서브 무슨 점 또는 센츄리 21 무슨 점, 부동산 114 무슨 점 이런 프랜차이즈업이 많습니다. 부동산에도. 그래서 법인은 그런 가맹점업을 할 수도 있다. 7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으니까 공매도 동그라미 경공매 업무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매는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인이 하는 업무인데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고 아까 법인의 기준에서 암기표도 보여드렸습니다. 13조 업무 중요하다고. 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번호로는 거기 30번이었죠. 이 30번의 중개법인의 업무는 이 파트를 떠나서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었어요. 자, 지금 자료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당근이잖아, 당근. 원래 중개업이 자기 업무니까.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서비스 기억납니까? 서비스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죠?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원룸 기억납니까? 원룸이 들어오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례로 따라 붙어야 된다고요. 네 번째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와 경영기법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도 있다. 법인의 업무입니다. 토지나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대행하는데 요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토지 분양하면 X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경공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경매 공매 업무 할 수 있고 마지막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법인이 하는 업무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익히셔야 되고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것. 지금 법인의 업무를 이렇게 나가고 있고 교재에서 동그라미도 해드렸는데 뜬금없이 개인도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요. O, X. 당연히 가능하다. 왜? 개인은 아마 시슈수업을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업무를 못하게 할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경매, 공매는 개인 중에서 누구는 못한다? 부칙 6조는 못한다는 걸 하나 짚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칙 6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매, 공매 업무는 할 수 없다. 자, 그게 교재로 짚어드릴까요? 여러분 110페이지 보시면 자, 110페이지 중간에 2번 개인업자의 겸업 범위 해놓고 거기 개인업자에 대해서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그 1번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좀 내려오면 넷째 줄 또한 법 14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다만부터 줄 것입니다. 부칙상의 개공사는 뭐는 할 수 없다.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해서 입알선과 입찰 대리를 할 수는 없다. 그거 별표 딱 찍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는 개인도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 업무를 더 넓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개인의 업무가 훨씬 넓잖아. 그죠? 이거 왜 이랬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에 외국계 중개법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 서버, 센츄리 21 이런 거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막대한 자금력과 막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면 우리나라 개공사들 완전 폭삭 망합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미국 전 대통령이 트럼프인 줄은 아십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했을까요? 미국의 부동산업자입니다. 재벌입니다. 재벌. 그죠? 미국에는 부동산 재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공사들은 못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법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개인이 시험 쳐가지고 혼자 와서 등록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이해되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 자본과 기술력으로 들어와서 외국이 회사를 차려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해서 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막대한 자금력, 기술력이 들어오니까 외국 법인은 요거밖에 못한다. 이렇게 딱 해야 아니 이거 말고 다른 업무도 좀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인도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보호 사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업무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업무는 개인이 훨씬 넓어요. 자기 기본적인 업무도 안마실 수업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되는 업무도 다 할 수 있다고 법인에 관련 거지. 법인의 업무가 의외로 작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 참고를 하는 이야기예요. 일단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중개업은 당근이고 당연하게 중개업을 하려고 등록을 했으니까 나머지 겸업의 범위를 익히시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13페이지로 접어들면 자, 이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개공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업무 지역은 할 수 있는 물건은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했다면 여러분 사장님들은 이런 업무를 누구하고 할까요? 고용인하고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단원이 교재 113페이지 개공사의 고용인 하는 문제가 들어왔고 고용인을 우리말로 하면 직원인데 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인데 자 지금 공부했던 개공사 사장님들이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용인하고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딱 한 문제거리 됩니다. 자 교재 11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고용인의 종류 방금 필기했죠. 고용인의 종류에는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누가 있고 소공사가 있고 소공사 동그라미 2번 내려오니까 자격이 없는 누가 있다 중개보조원이 있다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 한다. 한 장 넘기셔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고용신고예요. 114페이지 상단에 3번 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3번 1번 개공사가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그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업무 정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고용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지죠. 평생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고용이 종료가 되면 제일 밑에 4번입니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종료 신고도 해야 됩니다. 자, 종료 신고 줄 거 놓고 언제까지?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고용인을 해고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개공사는 해고일 등의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밑줄 걸까요? 10일 내로 신고를 해야 된다. 종료 신고는 10일입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 정지다까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정리해줬는데 수업을 정확하게 따라오는지 확인합니다. 주목합니다. 개공사가 이런 업무를 하려면 누구하고 합니까? 직원들하고 합니다. 직원들을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인데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면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거꾸로 하는 사람 있죠? 자, 종료가 되면 고용이 종료되면 언제까지? 1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이거 두 개 위반하면 6개월의 업무 정지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직원들을 채용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됐고 이제 오른쪽 115페이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오른쪽 소공사 우리가 지난주 용어 때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들었습니까? 수행한다란 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들으셨죠? 내려가면 2번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한다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116페이지 개공사의 고용상에 책임하여 거기 상단에 법조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15조 이 법조문은 이 파트에서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나왔다 그러면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 법조문 봅니다. 자,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의 동그라미 합니까?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뭐 본다의 동그라미
자,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파트가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나왔다면 지금 이 읽었는 조문은 100% 나옵니다. 자, 밑에 설명도 돼 있는데 법조문을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옮겨 적을까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용인의 행위는,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고 본다의 동그라미인데 이 본다를 밑에 해석도 있지만 간주조항이다.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본다와 간주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본다와 간주한다라는 말 같은 말인데 이거를 슬쩍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추정한다라고 들어온다니까요. 추정하면 X까지 표시하셔야 됩니다.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뭐 본다.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추정한다 하면 X입니다. 그러면 추정이 왜 틀릴까요? 하면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게 추정이에요. 자, 다시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 게 추정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니까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개공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본다. 본다는 간주조항이다. 지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법조문에 동그라미 해드렸고 제가 옮겨 적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 지문이 O입니까? X입니까?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 행위로 본다. 이래 나왔으면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뭐 업무상 행위는 동그라미 있는 거 보입니까? 지금 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집니다. 그 뭐를 강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봐요. 이 고용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모든 행위를 개공사가 책임지라.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텔레비를 깨진 것도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고용인이 두 사람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보니까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개공사가 지는 책임을 우리는 그 유명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이 무슨 뜻이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인가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잘못을 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까요? 과실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지. 그걸 과실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남대로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강남대로의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상가에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여러분 왜 깨진지 모르죠? 길 건너에서 유리창 깨졌는데. 그런데 그 상가 주인이 나오더니만 당신이 지나가니까 유리창이 깨졌잖아.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 잘못 없는데 책임지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 그러잖아. 지금 그죠? 내가 무슨 잘못 없는데 왜 내한테 책임을 묻는데? 그래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잘못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안 묻는다니까요. 미쳤나? 지금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기만 오면 뭐라고 돼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니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과실 책임을 이해시키려고 예를 드는데 이 예는 시험 칠 때까지 한 500번 좀 들을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아기가 공부를 하다가 옆에 수퍼에 유리창을 하나 깼습니다. 유리창 값이 50만 원 좀 된다고 치고 여러분 아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유리창 하나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수퍼 주인이 잘못을 누가 했다?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아기한테 가서 야 50만 원 물어주시오. 그럴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자, 지금 묻는 것도 상식입니다. 5살짜리가 50만 원을 못 물어준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유리창 값을 물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평소에 애기에게 공놀이를 할 때는 주의해서 놀아야 한다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특히 저 악랄한 슈퍼 유리를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엄마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 그거 책임 못 지겠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나가는 여러분들은 그 엄마를 첫째 엄마로 본다. 네 번째 엄마로 본다. 답이 몇 번? 그것도 상식이지, 그죠? 네 번째 엄마쯤 되겠죠? 진짜 엄마는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애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를 뭐라 부른다? 엄마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무과실을 이해하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과실이라는 개념이 잡혔다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그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OX. X예요. 개공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 무과실이라는 개념을 익히시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사는 무과실 책임이 엄마는 애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예전에 그죠? 앞에 자리에 앉은 분이 그런 엄마 봤는데요.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책임 못 지겠다. 엄마가 아마 그러던 모양이지. 그런 엄마를 봤는데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세 번째 엄마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업했어요. 우리 사회에는 셋째 엄마도 있잖아. 넷째 엄마도 있고, 그죠? 근데 속으로 자기 이야기인가? 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엄마 봤는데요. 그러다니까. 아, 네 번째인가? 이래 생각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네 번째 엄마도 있겠지. 진짜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무과실이라는 개념을 잡았다면 그러면 개공사 사장님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지느냐 하니까 쭉 내려가면 116페이지 제일 밑에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거기 동그라미. 그 민사상 책임을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대 책임이다. 거기 줄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다. 줄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구상권의 행사 읽으시면 되겠고 하나 넘어갔어. 교재 1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3번 행정상 책임도 진다. 행정상 책임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습니까? 내려가면 큰 4번 형사상 책임도 진다. 자, 형사상 책임 그 옆에다가는 크게 양벌 규정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양벌 규정은 법조문의 마지막에서 또 한 번 더 수업을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제목 양벌 규정 적어놓고 자, 이제 제가 책 짚어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개공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 책의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 대답해야 돼요.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죠? 책에 줄만 긋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3월달부터는 공부 좀 해야 된다 지금 그랬잖아 지금 그죠? 두 번째 무슨 책임? 그렇지 그래 대답해야 돼. 행정적 책임도 있다. 세 번째는 형사적 책임도 있다. 형사적 책임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양벌 규정이다. 그래 적으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민사적 책임에는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랬죠? 연대 책임이다. 그래서 개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지는 책임이 모두 몇 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요. 그 상식이에요. 한번 봐봐요. 지금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그 50만 원을 책임져 준다 그랬죠. 왜? 엄마는 무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적었는데 50만 원 물어준다라는 말을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책임지니까 연대 책임이다. 지금 이렇게 적었잖아요. 연대적 책임이다. 두 번째, 행정적 책임. 아, 뭐 유리창 깨가지고야 뭐 등록이 취소될 일이 있겠나마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개공사는 행정적 책임도 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유리창 깼다고 뭐 교도소 갈 일이 우리끼리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형사적 책임이 만약에 있다면 개공사는 양벌 규정 둘 다 책임을 지니까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면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 이 말을 다른 말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식 아닙니까?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엄마가 유리창값 50만 원을 물어줄게. 근데 그만 일로 교도소 간다면 교도소는 아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웃기는 엄마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엄마는 뭐 아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민사적, 행정적, 뭐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지금 잘 들으시면 나중에 등록을 해서 사장님인 개공사가 되거든. 이런 고용인들의 업무상 행위는 자기가 한 것하고 똑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덤으로 배우셔야 돼요. 지금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법을 아예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그때 개공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때 무과실이라는 것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죠? 내용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면 121페이지. 자, 이제 업무의 범위도 알았고 고용인하고 책임관계도 이해했으면 드디어 영업을 해야 되겠죠. 영업, 중개 업무를 하려면 뭐부터 갖춰야 됩니까?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무소하고 탁 들어온다고요. 이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죠. 자, 121페이지 중개사무소도 매년 출제합니다. 상단에 보입니까? 28, 29, 30, 31, 32. 또 옆에 뭐 적어야 된다? 33, 34, 35. 계속 매년 계획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출제되는다는데 이 중개사무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사무소를 몇 개 만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냥 하나도 아니고 딱 하나.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사무소를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재에 이래 적어놨잖아요. 상단에 1, 이러면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찾았나요? 밑줄 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한 군데 등록하면 한 개 사무소가 원칙이다. 이렇게 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무소는 몇 개 둬야 된다? 한 개, 딱 한 개만 두는데 내려가면 큰 2번 이중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다. 그럼 사무소 2개, 3개 만들면 이중 사무소죠. 금지한다.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임시시설물 설치도 금지한다. 임시시설물 거기 교재 밑에 있지만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자가 있다 없다? 밖에 나가면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자 봤습니까? 소위 떴다방 이렇게 말합니다.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 같은 데 가서 뭐 분양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분양이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 그걸 떴다방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중개사무소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중사무소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또 텐트나 파라솔, 임시중개시설물도 금지한다.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를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이렇게 탁 물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재, 교재 121페이지 가운데 2번의 셋째 줄에 있습니다. 자, 2번의 셋째 줄 찾았나요? 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상대적 취소면서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사무소를 2개나 임시시설물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를 시험에서 슬쩍 절대적 취소로 묻는다니까요. 상대적 취소에다가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에요. 밖에서 많이 하던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적발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무소를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된다라는 걸 익히는데, 자, 그러면 사무소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내려가면 큰 3번 내부에 게시하는 것이 있다. 별표. 이게 원래 게시하는 게 4개였어요. 근데 원래 여러 번부터 5개로 바뀌는 거예요. 5개니까 오지선다행에 문제 내기 좋겠죠. 자, 중개사무소를 만들면 게시하는 게 5가지인데 이거를 설명을 잘 하려고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봤습니까? 그거 왜 걸어놓죠? 1. 자랑하려고. 2. 법대로 하려고. 다음에 몇 번? 법대로 하려고 걸어놓지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에도 게시하는 게 5가지가 있다고요. 자, 내려가면 제 밑에 박스 기억. 사무소 등록증 원본 반드시 게시해야 돼요. 등, 동그라미. 내려가면 니은, 개공사와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 동그라미. 넘어가서 122페이지 업무 보정 설정 서류 보정할 때 보, 동그라미. 나 1억 가입돼 있다. 뭐
2억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를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4번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중개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지금 4개죠. 그 리얼 밑에다가 별표 찍어놓고 다시 받아쓰게요. 사업자 등록증 적었습니까? 적어놓고 사업자 등록증 할 때 등 동그라미. 자, 그래서 원래는 몇 개였다? 4개였는데 이제 여러분 원래 시험부터 몇 개로 맞는다? 5개.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오지선당에. 자, 앞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중개사무소를 만들면 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뭐 개시합니까?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등수보자를 개시한다.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등수보자를 개시한다.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가 얼마일까요? 하면 등수를 보려면 사무실에 게시돼 있다. 이렇게 기억해요. 자, 게시하는 게 뭐라고요? 등수보자를 게시하는데 등이 뭘까요? 지금 했잖아요. 등록증 원본. 오늘 영업하려면 등록증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 등록증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요. 등록증. 수가 뭐죠? 중개보수표. 우리말로 수수료표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보정 설정 서류. 자는 자격증 원본인데 원래 하나 더 돌았다니까요. 등에 한 번 더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쓸데없이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거 하나 딱 걸어놓고 다음 중 게시하지 않는 것 얼마나 문제가 자주 나왔겠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잡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딱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게 뭐다? 등수보자 제목 잡아놓고 모두 몇 개? 5개. 왜? 등이 2개니까. 첫 번째 등이 뭐죠? 등록증 원본.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익히시고 이렇게 게시하라 그랬는데 위반하면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넷째 줄에 넣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딱 꺼놓고 자, 오늘 암기표 19번 봅니다. 암기표 19번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 하단으로 동그라미 합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찾았나요? 자, 제목부터 기억하시고 이, 보, 개 할 때 개가 뭐다? 지금 하고 있잖아. 개시 의무 위반.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짜리는 나올 때마다 암기표 펴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 수업에만 충실해도 저절로 익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22페이지 교재 중간에 동그라미 2번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딱 꺼놓고 밑에다가 적습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수업에만 충실하더라도 저절로 익히도록 할 거예요. 자, 이복의 문표 반납 휴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개가 뭐죠? 개시 의무 위반이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익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도 배웠다면 내려가면 사무소 명칭의 의무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번호 답니다. 1번 달아놓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그라미 바로 밑에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바로 밑에 옆에 2번 달고 부동산 중개 동그라미 명칭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반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줄 딱 꺼놓고 이거를 문자 위반이라 그래요. 자, 100만 원짜리 줄 껐습니까? 100만 원짜리 줄 꺼놓고 다시 암기표 19번 암기표 19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이, 보, 개, 문, 표, 반납, 그때 100만짜리만 보면 또 옆에 적어야 된다니까요.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적어놓고 이번에는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문에다가 동그라미.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1번에 100만 원짜리는 개공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위반하면 100만 원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별표 바로 밑에 지금 122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개공사 아닌 자 줄 딱 꺼놓고 개공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위반하면 그때는 얼마로 갑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 문자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라 했는데 한 번은
1년에 철이 또 맞다네. 막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그럼 여러분 뭐를 놓치고 있다? 누가 위반하느냐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짚어드렸으니까 주목합니다. 책은 좀 이따 보시고.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한 개 딱 만들면요.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 돼.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만 써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안 하니까 개발부동산, 기획부동산 막 적어놓고 영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문자만 딱 써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왜? 제목이 이복의 문표 반납 이렇게 나가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런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해놓고는 어떤 시험에서는 문자를 위반하면 1년에 천이 맞다고 나온다고. 왜 그럴까요? 개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000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걸 위반하더라도 누가 위반하느냐를 보라고 지금 줄 거 드렸다고. 1번에 개공사가 하면 줄 거고 2번에 개공사 아닌 자가 이래 줄 거 놨다고. 그죠? 이걸 의식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분 쉬었다가 오른쪽에 간판을 어떻게 다느냐, 간판에 철거,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단원이 출발할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123 갑시다.